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메이커 교육에 관련해서 이 자리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그 타이드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창업을 지원하는 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특히 그 당시에 저희는 하드웨어 관련된 창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팹랩 서울이라는 것을 세운상가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사실 창업과 관련돼서 좀 많이 연관이 돼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럼 이 교육을 받으면은 과연 이게 나중에 무엇과 연계가 될까? 학생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고양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제가 이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 18벤처스라는 회사를 저 스스로도 창업해서 제조 서비스를 온라인화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을 했던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메이커 운동 또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커리어 혹은 새로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받고 진행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더 많은 다양성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갔던 길,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메이커 운동, 그리고 도심 재생,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잡았거든요. 이 한 꼭지 꼭지 하나가 제가 바로 다 경험했던 겁니다. 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우선 메이커 운동과 팹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타이드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비영리 법인인데, 타이드는 테크놀로지, 이미지네이션, 디자인, 그리고 안트러프러너십,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중에서도 하드웨어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하드웨어의 시대가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한 20년 정도 혹은 더 되게 우리가 주로 관심 있던 새로운 산업들은 모두 다 순수 소프트웨어, IT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PC, 인터넷, 모바일 이런 거대한 트렌드들이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등장했었고, 사실은 그쪽에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시대에 있었던 하드웨어를 다시 들여다보고 혁신시킬 이유는 별로 없었던 거죠. 새로운 기회 땅이 무한히 많이 펼쳐져 있는데 옛날 걸 들여다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기회의 땅이 그쪽이 점점 좁아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땅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스마트 디바이스 이야기를 2010년 그 이전부터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연관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드웨어를 들여다보게 됐고, 하드웨어가 다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됐는데, 마침 그때 또 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같이 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을 지원하되 하드웨어 창업을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운상가 다 아시죠, 여러분? 예, 한 바퀴만 돌면은 로켓도 만들고 탱크도 만든다는 거짓말이 있는 그런 세운상가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조 기반이 거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팹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셰리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팹랩도 있었고, 테크샵도 있었고, 해커 스페이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팹랩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았고요.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돼 있었고,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라이트한
모델이었습니다. 테크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헤비한 장비들을 다 갖췄어야 됐는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 주변에 위치한 세운상가 주변에 위치한 머신샵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팹랩 모델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팹랩이 지금 전 세계에 13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팹랩 서울을 만들었고 지금 여러 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팹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디지털 제작 장비들 갖추어 놓고 이걸 사용하는 교육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와서 예약해서 이걸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팹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 가지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갖추어 놓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대상도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 우리 주제인 아주 어린 친구들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어른들에게까지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세운상가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아이코닉한 그런 곳이죠. 세운상가가. 아직까지도 거기엔 제조 기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기반을 레버리지해서 다음 세대의 하드웨어 창업 혹은 다음 세대 메이커 운동에 연결시키고자 세운상가의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메이커 아카데미는 10주 정도 되는 과정이고요. 이걸 통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된 케이스도 있고 팹티는 티네이저들을 위한 그런 메이커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설계해서 만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어른들을 위한 워크숍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드론 같은 것들을 바디까지 모든 파트들 안에 들어간 전자회로까지 직접 만들어서 카메라 장착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이 점점 더 문화적으로 확산이 돼가기 시작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콜라보로 만든 메이커 페스티벌인데요. 악기를 메이커들이 만들고 뮤지션들이 그것을 연주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메이킹을 주제로 한 메이커톤 1박 2일, 2박 3일 동안 뭐 아이디어를 구현해냈는데 그 구현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 활동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대략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안 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메이커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은 사실 장비와 공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커 교육을 논할 때도 이 메이커 교육에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돼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쭉 진행해 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 팹 아카데미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인데 그 팹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 화면에 좌측 상단에 있는 분이 닐 거셴필드 교수예요. 그래서 MIT랑 다른 전 세계 팹랩이랑 동시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교육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네이저들을 위한 교육들. 학생들이 이런 기술을 받아 습득하는데 엄청나게 빨라요. 스펀지처럼. 굉장히 놀랐고요. 또 이렇게 이런 거 찾아올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찾아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팹랩에 있는 장비들 다 실어놓은 팹 트랙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메이커 페스티벌 점점 문화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가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꽤나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하는 곳은 서울, 수원, 그리고 제주도 세 곳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팹랩을 시작한 이후로 정부에서도 이런 메이커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운동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공간을 직접 운영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국에 퍼져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들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팹랩이라는 모델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모델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수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서 이 모델을 해외에 퍼뜨려주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K-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이런 랩을 하나씩 지어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미얀마 양곤이라는 도시에 저희가 K-랩을 첫 번째 K-랩을 개소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키르기스탄에 이런 랩을 또 만들게 되고, 저희가 아마도 코이카와 함께 이런 랩을 만드는 이 ODA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메이커 교육을 직접 받아서 이 개도국에 가서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메이커 교육을 전수해 드리고, 그들이 현지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에 가서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드리고 같이 이런 랩을 하나 지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이 많은 나라에 펼쳐져서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서만 자기의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기회를 발견하고 또 그곳에서 좋은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운상가 이 자리를 잡으면서 또 하나 염두에 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심 재생운동이었습니다. 세운상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 쓰러져 가고 사실 젊은이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들어가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젊은이들이 막 많이 오니까 거기 계시던 분들이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오나. 그래서 하루는 한 분이 조용히 오셔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 피라미드 판매하는 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세운상가 착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세운상가를 끼고 있는 청계천을 따라서 명동, 청계천, 그리고 동대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명동이 광화문 일대는 금융중심, 그리고 세운상가 이 일대는 제조중심,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동대문 일대는 디자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청계천 따라 쭉 연결을 하면 뭐 뉴욕 엘리처럼 청계 엘리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울시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한 2번 정도 PT를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 주셨고 세운상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운상가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세운상가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저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뒷모습인데요. 가운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Make a City 세운.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세운상가가 다 철거될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도심 재생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있던 제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레벨의 그런 메이커 시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서울시랑 공감이 됐고, 이쪽에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그곳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보면은 세운상가에서 뭐 이런 재미난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꼭 팹랩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가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요. 그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 와서 공간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도심 재생을 생각하면서 그 성공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면 성공하는 거다 우리가.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 다 허물어져가는 세운상가에 만약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면 우리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 오른쪽 사진에 거기에 이러한 카페들, 스타벅스는 아니지만 이런 트렌디한 카페들이 자리를 잡고 뭐 케이크
케이크 파는 샵들이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찾기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가 들어온 거 이상의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운상가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종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곳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명한 분들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방문하셨고요. 우리 박명수홍도 오시고, 네, 아주 다양한 분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네, 세운상가에서 이런 활동들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은 사실 그 뒤에 이런 뜻을 공감하고 함께했던 아주 젊은 우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들의 열정과 그런 끈기 있는 이런 활동들 굉장히 아직도 지지를 합니다. 자, 이 세운상가의 팹랩 운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겪은 일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데 뭔가 만들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창업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 뒤에 굉장히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 IT만 바라보다가 이제 제조업 혹은 농업 1차, 2차 산업들을 바라보게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인더스트리가 엄청 펀더멘탈하고 굉장히 큰데 이것들이 다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8벤처스라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처음에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3D 프린터는 오픈소스예요. 기술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야 해요.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올드한 인더스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혁신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제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알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방문했었어야 되고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서 온라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좀 모여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그 서비스 이름은 크리에이터블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지금 그 티를 입고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만들고 싶다면 크리에이터블 이런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 만들고 싶으면 공장이 없는 한 제조 서비스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공장 찾아가서 다 검증하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온라인에 내가 원하는 것, 만들고 싶은 것, 도면을 업로드하면 1개부터 뭐 100만 개까지 다 만들어서 마치 내가 전문 제조팀이 있는 것처럼 건품까지 해서 납품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마치 이런 공장들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너무 기술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AI, IoT, 블록체인 이런 것들. 근데 그럼 과연 그 기술이 어떤 인더스트리의 접목이 돼서 거기 혁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제조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한 70%까지 떨어져 가고 있고, 이거 이대로 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이게 저희가 만든 말인데요. Manufacturing as a Service. 그러니까 제조를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로 활용해서 하자. 그래서 이 온라인에 이런 플랫폼이 있다면은 먼저 장비가 연결될 거고, 공장들이 다 연결될 거고, 장비와 공장을 더 셈리스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IoT 디바이스들이 그 중간을 채우고 있을 거고요.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제조를 오더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내가 나만의 제조업을 새롭게 공장을 신경 안 쓰고 영위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들, 예를 들면 제조를 하려면 금융도 필요하고 세일즈 마케팅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다 여기 붙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마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조의 민주화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중국 이런 곳에 한 70여 개 정도 파트너 제조업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플랫폼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다른 나라의 플랫폼에 또 종속되면은 좀 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퍼포먼스가 이 정도였고요. 좀 저희 알만한 그런 고객들을 나열했고 계속 이제 이쪽 분야는 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시제품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점점 다른 제조 영역도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카테고리를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 인더스트리는 엄청나게 커요. 제조 서비스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500조 시장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 82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하이엔드 제조,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뺀 그런 수치입니다. 아시아에 제조 기반이 많이 넘어와 있어요. 사실은 미국도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회귀시키자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제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력 그리고 이 근방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제조력을 레버리지해서 글로벌리 서비스도 가능하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커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경험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하드웨어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게 리저너블하고 말이 되는 미래라면은 그럼 우리가 함께 그냥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하나 만드는 거다. 근데 그 미래는 결국에 사람이 만들 텐데 우리나라는 비록 작고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만 꼭 이런 미래를 커다란 나라에서만 만들어갈 필요는 없죠. 네. 작지만 강한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